소방관계법규 해설 강의를 맡은 정태화라고 합니다. 소방관계법규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 전체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관리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소방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공사를 할 때 소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우리가 원유를 사다가 제조를 합니다. 그런 제조소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매일 보고 있는 주유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즉 취급소라고도 하고 저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방관계 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도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모든 개별법이나 일반법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 1조가 목적이 나옵니다. 소방관계 4법 목적 다 해봐야 몇 줄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째입니다. 제 2조에 항상 용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회과학에서 기본 공부는 용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 법에서는 이걸 어떤 용어로 쓰겠다. 이 법에서는 이 말이 무슨 용어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외우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제 3조부터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조까지 용어나 철학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는 3조부터 시작해서 작용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법이 어떻게 작용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쯤에 가면은 이거는 법마다 좀 틀리죠. 몇 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끝에 부분에 가시면은 이 작용법이 어떻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안 지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어떻게 벌칙을 매기겠다라는 부분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설비 기사 쪽 부분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이게 소방 공무원 시험은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편이 있는데 소방 설비 기사들은 여기 이 벌칙 규정에 맞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소 조금 더 중요시 다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칙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벌금 부분하고 과태료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벌금 부분 세세하게 나눠진 것과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소방기본법부터 나오는데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이라는 건 소방기본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거를 구분할 때는 4가지로 끊어서 외우시면은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든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4개 이상 못 끊어요. 첫 번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2번째, 화재, 재난시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그 다음에 3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 다음에 4번째,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이렇게 4개밖에 못 끊습니다. 이거 이상 끊으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사회과학으로 대단한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4개밖에 못 끊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하나 더 물어보는 건 이 복리 증진. 복리 증진은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리 증진이다라는 정도 하나가 더 표현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4개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화재, 재난시에 그 밖에 위급 상황에서 구조, 구급,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 이렇게 4개로 끊어서 외우시면 소방기본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것이든 다 푸실 수 있다 생각하고 아예 외우실 때도 4개로 끊어서 외우시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는 항상 꾸준히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시는 포인트가 따로 있죠.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보시면은 이 뒤에 또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소방 대상물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건물, 차량, 소방관이 출동하죠. 선박, 소방관이 출동할 때가 있고 소방관이 출동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박에 따라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닷가에 떠다니는 배는 관할 기관이 소방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것들은 해양경찰청으로 가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자,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어요. 운항 중인 선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소방 대상물은 달리는 자동차만입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소방관이 끄지 않죠. 그게 땅에 떨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소방 관할로 넘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소방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은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끄는 곳이다, 끄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지역이 나옵니다. 관계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고, 관계인은 자, 소방 대상물의 소유 관리 점유자. 적어도 이 관계법규를 하실 때는 이제 소유 관리 점유자, 이건 입에 좀 붙으셔야 돼요. 세 번째, 소방본부장은 각 그 광역시죠. 광역시에 있는 소방본부의 장을 얘기합니다.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시에 그 밖에 위급 상황에서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자, 명심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소방대는 여기 3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봐서 보시는 소방 공무원이 있고요. 의무소방원이라고 해서 군복무 대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소방공무원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만 인정되고 나머지 자체 소방대라든가 자위 소방대라든가 이런 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장은 본부장 또는 서장 등 화재 재난 시에 그 밖에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만 한다. 그래서 본부장 또는 서장이 될 수도 있고 출동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출동 현장에서 최고 선임자가 될 수도 있는 게 대장입니다. 근데 대장은 나중에 소방 활동구역 설정 문제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사항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공부의 특징은 설치 운영권자, 권한권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외우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9 종합상황 설치,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자, 설치 운영권자 청장, 본부장, 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부터 소방은 청장, 본부장, 서장이 가장 기본 근간이고, 어떤 경우는 청장님이 빠지고, 어떤 경우는 뭐 청장님이 빠지고 밑에 뭐 대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빠지고 앞에 두 분의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포인트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권한이 있다. 그럼 설치, 운영, 권한권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이 시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서에 우리가 119에다 전화를 걸어요. 그 종합상황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센터에 있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 자, 일정한 이상의 사고가 나면은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은 소방본부의 상황실로, 소방본부의 상황실장은 소방청의 상황실로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라는 거는 단순히 생각하셔도 사고가 큰 걸 얘기하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그리고 재산 피해액이 50억. 그 다음에 여기 이재민이 뭐 100인 이상 발생하나. 그 다음에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 화재. 그 다음에 관광호텔, 이거는 층수가 나옵니다. 1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시설, 혹은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소 등, 즉 위험물 취급 제조소, 그 다음에 철도 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라든가 아니면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혹은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들은
자, 이런 화재가 났다 그럼 서상황시에서는 본부상황시에서는 청상황실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설치 운영하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배에 보시면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은 중요한 게 시도조례입니다. 이건 지방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드리면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소방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거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조례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한다. 끊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재로 보시면은 소방력 기준이 나옵니다. 소방력은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얘기한다. 자, 근데 소방력 하면은 소방력의 3요소하고 4요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3요소는 첫 번째가 일단 사람입니다. 사람, 인력, 사람, 물, 장비입니다. 사람 안에는 아까 여기 기본법 기준으로 외우시면은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법으로 나누는 건 3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화용수나 소방용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방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 그 외에 뭐 안전장갑이라든가 방화복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4요소가 하나가 풀어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셨을 때 정확한 문구를 보셔야 됩니다. 4요소는 이 말이 꼭 앞에 붙어야 됩니다. 요게 필수 단어입니다. 소방 전용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전선 및 통신 설비 이렇게 돼야 소방력의 4요소입니다. 근데 4요소 안에 들어가시려면은 앞에 이 말이 필수 붙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안 붙고 그냥 전산설비나 통신설비다 그런다 4요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4요소 안에 들어가시려면 소방 전용이란 말이 꼭 붙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시도지사는 소방력이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즉, 소방력 확충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등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요 세 번째는 워낙에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텍스트 그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고보조 대상입니다. 국고보조 대상이라는 건 뭐냐? 자, 일선 소방본부, 지금 현재는 지방세입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어떤 장비를 사면 국고로 2분의 1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대상이냐? 첫 번째,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정은 배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소방전용 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예컨대 방화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사면은 국고보조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소방간사용 청사를 이전, 개축, 신축, 하는 것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보조 대상 안에 포함된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는 어떤 게 보조 대상인지를 외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 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해서 나옵니다. 자, 용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설치, 운영은 다 시도지사입니다. 용수와 관련돼서는 시도지사고 규모가 큰 경우에 한해서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는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하고, 그 다음에 그,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난로 설치 기준. 이거는 이 시험에서는 금과 억조처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첫 번째, 자, 주거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용수는 100m 이내 거리, 그 외 지역은 140m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시설별 설치 기준에서 나옵니다. 자, 소화전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야, 여러분들 길 가다가 소화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소화전에 금속 구경이 있습니다. 이 금속 구경은 전부 다 65mm입니다. 자, 이거는 고정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이상이나 이하를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65mm 고정으로 되어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수탑이 나옵니다. 급수탑은, 자, 배관 구경은 100mm 이상입니다. 이거는 뒤에 이상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밸브라는 말 나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성인 남자 가슴 높이입니다. 그래서 1.5에서 1.7m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저수조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자,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거는 완전히 저수조의 그림은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려드리는 그림이에요. 이걸 어디 가서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걸 저수조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자, 예컨대, 자, 이렇게 생긴 저수조가 있다. 자, 저수조는 기본 목적이 소방차에다 물을 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식이 편하라고 지금 그려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그림은 이상하지만 그냥 이거 소방차라고 생각하세요. 또,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가 지면이라고 하면, 자, 끊어서 요게 4.5m 이하여야 됩니다. 4.5m 이상이 되면은 소방차 안에 물을 공급했을 때 기포가 생겨서 소방차 펌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4.5m 이하.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흡수심. 여기는 0.5m, 즉 50cm를 기준으로 둡니다. 50cm 기준을 두는 건 침전물들이나 이물질들이 꼈을 때 바닥에 가라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망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소방차에 들어가면 펌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 광경입니다. 광경은 원형일 때는 지름이 60cm 이상, 그리고 사각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자동 수동식. 자,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이 말입니다. 자동식 상수도 관을 이용한다. 자동식. 수동식이 아닙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일정 물 이상이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물이 공급하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방 자동차는 앞에 진입도, 나가는 것도, 출입도 편하게 해야 된다를 기준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정리해드리면 4.5m 이하 0.5 망해야 되고, 자동식 수도관, 그리고 자동차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지금 교재에 들어있는 설명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텍스트대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데, 자, 요거로 자체를 이렇게 그림을,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저수조라고 우기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저수조는 아니고 그냥 탱크 그림인데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가 나옵니다. 자, 용수시설은 본부장 또는 서장은 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소방 업무의 응원이 나옵니다. 응원은, 자, 행정은 응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뭐 사람이 모자르거나 할 때 인력 파견 요청한다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소방에서는 응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응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할 때 사람이 모자랄 때.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로 외우셔야 되는 건, 자, 4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도지사가
아직까지는 현재 체제에서는 소방에서 돈을 쓰는 거는 시도 지사가 좀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이 말입니다. 사전 협약입니다. 자, 출동 지역이라든가 출동 대상이라든가 출동했을 때 경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도지사끼리 사전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단에 나오는 게 협정에 대한 그 사전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냐면 활동에 관한 사항하고 경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거기 활동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경계, 진압활동, 구조, 구급업무의 지원, 그 다음에 화재 조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경비에 관련된 거죠. 출동대원 수당을 어떻게 줄 건지, 식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피복수 선비를 어떻게 줄 건지, 자, 그 다음에 소방 장비 및 기구의 경비와 연료 보급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출동의 요청 방법이라든가 훈련 및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도지사끼리 사전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조치가 나옵니다. 화재 예방조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은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불장난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물이 있어요. 근데 방치해두고 있다. 그걸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 내용으로 보시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죄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관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인은 소유관리 점유자예요. 관계인한테 치우세요 얘기할 수 있는데 관계인이 없어요. 그럼 소방 공무원을 통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치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률적으로는 행정상 즉시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웠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죠. 주인한테 위험물을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라집니다. 자, 위험물을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 그럼 소방본부나 소방서 게시판에, 자, 14일입니다. 14일간 게시예요. 보관이 아니고 14일간 게시하는 거고 14일이 지났다. 그럼 7일간 보관입니다. 그리고 이 7일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폐기. 자, 가치가 없다 그러면 폐기시키는 거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을 하고, 자, 매각한 대금은 지체 없이 국고 세입 재산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자, 세입으로 잡았어요. 지체 없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입으로 잡고 난 다음에 주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주인하고 합의해서,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특히 여러분들, 14일간 보관 아닙니다. 14일간 게시판 게시예요. 어디? 소방본부나 소방서 게시판입니다. 그 다음에 7일간 보관입니다. 요거 명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재 경계지구 지정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화재 경계지구 지정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그 19조에 있는 19조에 있는 사전 통지 지역이랑 구분해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한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건 화재 경계지구 지정 요청입니다. 강제 지정 안 돼요. 요청만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강제 지정을 해버리면 월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라는 게 뭐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할 경우 그로부터 피해가 클 것 같은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는데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시장, 두 번째 공장 창고 밀집 지역, 세 번째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네 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밀집 지역, 그리고 다섯 번째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리고 이거 특히 일곱 번째 소방시설이나 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그 외에 뭐 본부장 또는 서장이 화재 경계지구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화재 경계지구가 하고 이 19조에 나오는 사전통지지역하고 그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이 7번에서 갈립니다. 사전통지지역은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7번부터 달라지는데 거기는 소방 출동로라든가 용수로가 없는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 하면은 뭐 그냥 그 오답 3인방이라 그래서 자 상가지역, 고층 건물, 밀집지역,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지역. 자, 여기 세 개는 화재 경계지구 아닌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오답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시장지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가지역을 많이 헷갈려 하시고, 문화재 지정지역은 옥조 건물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자, 상가, 고층 건물, 문화재 나오면은 화재 경계지구하고 해당 사항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화재 경계지구 관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 본부장 또는 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의 대상물의 위치 및 구조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일해 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 다른 점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화재 경계지구라는 말이 나오면은 권한권자가 2분하고 2분 2분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청장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설비기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치. 자,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설비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을 사용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일러, 난로 각 기준들입니다. 자,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 부분은 규조토, 성면 등 난연성 단열 재료로 덮어 씌워야 한다. 집에 보일러가 계신 분들은 나중에 그 보일러실 가셔갖고 보일러 연통이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그게 보통은 그 규조토라 그러죠. 그런 걸로 다 씌워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외우실 때 2번에 있는 액체 연료하고 3번에 있는 기체 연료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는 자, 기체 연료군, 액체 연료군 상관없고, 자, 본체는 본체가 아니라 그 보일러하고 벽 천정 사이는 기본적으로 0.6이 돼야 되고, 보일러하고 벽 천정 사이에 있는 연통 부분들은 0.6m에서 60cm가 띄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은 액체하고 기체 연료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 가번에 나오는 환기구 설치 문제입니다.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환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자, 난로가 나옵니다. 난로 같은 경우는 연통이 나오는데, 자, 연통은 벽에서, 천정에서 기준으로 해서 0.6m, 즉 60cm를 띄워야 되고, 창문 밖으로 연통이 나온 것도 60cm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 요거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난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동식 난로는 쓰지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못 쓰게 하는 지역이 쭉 나와 있어요. 다중이용 영업소, 학원, 뭐 독서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동식 난로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동식 난로를 고정식으로 고정했다. 그럼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컨대 자, 1번의 다중이용업소는 이동식 난로를 못 씁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 고정됐다. 그럼 사용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외우셔야 되냐면, 1번, 2번에, 자,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는 소화기를 갖춰야 되고,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둘 수 없다. 이거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식 조리를 위해 하는 설비는, 자,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설비라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킨다 해서, 배관 닥트에, 자, 여기서 0.5mm라는 거는 뭐냐면, 배관 닥트의 금속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를 띄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좀 구분해서 포인트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특수가연물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면화류가,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면화류가 200kg부터가 특수가연물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자, 면화류는 200kg부터 특수 가연물이 됩니다. 그럼 좀 극단적으로 199kg이다. 그럼 특수가연물이 아니에요. 그냥 가연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품명들 다 똑같습니다. 나무껍질이나 대패는 400kg입니다. 근데 이게 399kg다. 그럼 가연물이에요. 특수가연물이 아닙니다. 왜냐? 특수가연물은 특수가연물 취급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외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넝마미, 종이부스러기, 사료, 볏짚들은 1000kg이 돼야 그때부터 특수가연물이고 특수가연물 취급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예컨대 이 정도 킬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이건 면화류가 특수가연물이 아니라 일반 가연물이 되는 거고 200kg을 넘어서 쌓아놓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특수가연물로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류는 3000kg고 석탄, 목탄류는 10,000kg이 넘어야 특수가연물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목재 가공, 합성 수지로 나오는 거 각각 이 표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이나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설치할 것. 자,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앞에 거 똑같이 써놓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 써놓습니다. 관리 책임자 이름 써놓는다.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다음 기준에 쌓아 저장할 것. 근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쌓았다. 그러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석탄, 목탄유는 10,000kg 이상부터 특수가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컨대 20,000kg다. 그런데 발전용으로 쓰는 석탄 목재류를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특수가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에 관한 법에 따로 적용을 안 받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쌓는 높이는 10m입니다. 자, 특수가연물을 이렇게 쌓다. 이만한 면적이라 쌓다. 그러면은 자, 높이는 10m예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입니다. 자, 5m, 10m. 그런데 이게 발전용이 아닌 발전용이 아닌 석탄, 목탄유다.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 갑자기 200제곱미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10m, 20m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높이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조건이 붙습니다. 살수 범위가 있는 어떤 소화기를 설치했다. 소화장치라든가 이런 설비를 했다. 그러면은 높이가 갑자기 15m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 높이가 15m로, 이게 좀 작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15m로 5m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소화기를 설비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 이거 이렇게 했을 때는 바닥 면적이 여기는 기본이 20에서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석탄, 목탄유는 3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10m, 30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럼 이거는 1m 이상 간격을 두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제는 항상 명심하세요. 석탄, 목탄유가 들어가면은 저장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살수 설비를 했다 그러면 이 저장량도 늘어나고 높이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 석탄, 목탄유가
발전용으로 쌓아놨다. 그럼 이 법의 적용은 안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답원에 나오는 바닥 면적 사이, 즉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았어요. 그럼 이 사이는 무조건 1m 이상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방 활동이 나옵니다. 소방 활동은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소방 교육 훈련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거기 두 번째에 나오는 집단시설에서 누가 대상이 되느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어린이집 영유아, 그 다음에 유치원 유아, 그 학교의 학생들,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은 집단교육 대상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소방대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나옵니다. 이거는 크게 5가지로 나누죠.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지 각각 대상들이 다릅니다. 요거는 구분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대원에게 하는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걸리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이 나옵니다. 자, 아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 권한권자는 여기는 소방, 청장, 본부장, 서장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활동구역 설정은 유일하게 한 명만 합니다. 대장. 소방 대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 대장은 출동팀장이 될 수도 있고 요분이나 요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장님은 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대장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활동구역 설정이라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활동구역은 자,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유관리 점유자, 우리 흔히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관계인들은 출입이 가능합니다. 분란 지역에. 왜 관계인이 가능하냐? 자, 그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가 가장 그 건물을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종사하는 사람. 자, 근데 여기도 전제가 뒤에 나옵니다. 단,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스시설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흔히 의료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소방대장이 소활동에서 출입을 허가한 사람만 활동구역 안에서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본부장, 서장, 대장입니다. 자, 이것도 권한권자 누군지 기억하세요. 왜냐? 여기 청장님이 빠지고 본부장, 서장, 대장 3명으로 갑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예컨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조구급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내려서 좀 도와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그것까지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권한권자가 누군지를 외워야 되고, 이런 경우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 지급 안 하는 3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3명이냐? 첫 번째, 관계인. 그 건물 소유관리 점유자예요. 이분들은 내 건물에 불 난 거 내가 불 끄는 거 도와주는데 그 활동비를 받을 수 없겠죠. 두 번째, 거기에 불을 지른 사람, 방하든 실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불 내고 내가 불 껐다고 해서 활동비 지급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자, 소방활동구역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경우. 자,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양심에 찔려갖고 불 끄는 거 도와줬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비 지급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수시설 또는 소방장치, 비상소방장치 등의 사용 금지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파괴하거나 소용을 해치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이건 뒤에 벌칙 부분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소화등 많이 봅니다. 그런 거 잘못 때려보시면은 벌금이 비쌉니다. 그럼 벌금 부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가 나옵니다. 자, 화재 조사는 법규에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원인 조사하고 피해 조사, 대분류 2개로 나눕니다. 원인은 5가지로 나누죠. 그다음 피해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원인은 첫 번째,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화재 조사는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각지 시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화재가 난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장비를 활용해서 실시해야 되는 거고, 화재 조사 권한권자는 청장, 본부장, 서장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 조사, 원인 조사 종류는 일단 발화 원인. 발화가 뭐 때문에 됐는지. 두 번째 나오는 게 발견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들. 초기 상황. 그 다음에 연소 상황입니다. 자, 연소가 어떻게 불이 번졌는지. 그 다음에 피난 상황. 피난은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소방시설. 소방시설이 어떻게 잘 작동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 조사는 인명하고 재산으로 나누시면 돼요. 자, 인명은 이 화재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 아니면 소화 활동 중 다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재산은 자, 실제로 불에 탄 것들, 아니면은 불난데서 물건을 반출하다 떨어뜨려서 깨졌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소방을 일단 물로 불을 끄죠. 그럼 그게 수손 피해가 나타납니다. 수손 피해를 놓고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전에는 소방안전협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소방안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셨을 때 소방관계법규에서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 소방안전원은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자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자, 민간협회에 대해서 그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안전원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전원은 업무를 기준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업무는, 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교육조사 연구, 그 다음에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가능물 발간 쭉 나오면 되고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나옵니다. 손실보상은, 자, 그래도 여러분들 법규 배우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입니다. 손해배상은 국가가 위법한 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하는 거고, 손실은 국가가 적법한 일입니다. 적법한 일을 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손실보상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방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소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차를 부셨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손실보상.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자, 손실보상에서는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파손이나 이런 게 있었다 보상 안 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손실보상 대상은 첫 번째, 그리고 손실보상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청장하고 시도 지사가 손실보상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종사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자, 그 다음에 강제처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험시설. 자, 여러분들 이거 소방시설 관계에 소방기본법 공부하실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 나중에 이 말 나옵니다. 강제처분하고, 그 다음에 피난명령이 나옵니다. 요거 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강제처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내 건물이야. 나를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나를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피난명령입니다. 가장 구분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하십니다. 자, 소방자동차가 우선 통행이 있고 긴급 통행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줘라. 그게 우선 통행입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요. 긴급 통행은, 자, 예컨대 이렇게 구분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산이 있고요. 여기서 낙석이 떨어졌고 화재는 여기서 났어요.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낙석 때문에 여기 길을 못 지나간다. 그런데 여기가 애석하게도 남의 논밭이에요. 그럼 남의 논밭을 밀고 지나가서 일로 가는 게 이게 긴급통행이고, 이거는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간단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자,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손실이 발생을 한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손실보상 청구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각자 보시면 되고, 지급 방법이나 절차 이런 거는 시행 규칙에 있는 것들 각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벌칙은 처음에 나오는 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자동차가 나가서 불을 끄는데, 소방관들이 나가서 불을 끄는데, 이 사람들을 위력을 행사해서 이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 그럼 5년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1조에,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처분 조치 등에 대해서 반항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 처분,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의 제거 이동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인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바를 밖에다 누설하는 공무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공무원이 소방 특별조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관계인이 이걸 방해했다 그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화재 경보 지구안에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2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0만 원짜리는 뭐냐? 자, 용수시설이나 소화기구 설비 등 설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특수가연물. 50제곱미터냐, 200제곱미터냐, 이거 나눠지는 거 있습니다. 이대로 안 쌌거나, 간격을 1m를 유지 안 했거나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 자,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나오는 사전통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 지역에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통지를 안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않고서 뭐 어떤 연막소득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포함된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번 시간에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은 개략적인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외우시면 충분히 다 외우실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 설비 기사 쪽은 그 벌금 벌칙 부분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꼼꼼하게 외우시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